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운동과 근육계에 대해서 앞으로 한 4개 정도의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이제 그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가로무늬근 근육, 횡문근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민무늬근, 평활근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근육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로무늬를 가지고 있는 근육은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 뼈에 붙어 있는 뼈대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심장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 심장 근육, 이 두 가지는 가로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장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장근은 우리 말 그대로 위나 그 다음에 작은 창자 뭐 이런 내장에 들어있는 근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벽 안에, 특히 동맥혈관이 특히 이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혈관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내장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냐, 아니면 인체가 스스로 자신의 생리적 조절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이 근육은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반면에 심장 근육은 우리 마음대로 또 움직일 수 없죠. 또 내장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육을 불수의 근육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근육을 나눠보면은 심장근, 또 골격근, 뼈대 근육이죠. 그 다음에 평활근, 즉 내장 근육,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모양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지런히, 요게 가로로,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가지런히 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육을 횡문근 또는 가로무늬근, 그 다음에 이 근육을 민무늬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바로 수의근이 되는 거죠. 뼈에 붙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두 가지 근육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불수의 근육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육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심장 근육이 있죠. 심장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단면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혈액을 담고 근육이 수축을 함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혈액을 품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게 바로 좌심실, 요게 이제 우심실인데, 좌심실에서는 나중에 심장에 가서 더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지만, 더 강한 힘으로 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갖고 있죠. 좌심실의 경우에는. 그래서 또 심장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근육끼리 계제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연결돼 있어서 한 근육에 뭐랄까요, 전달된 자극이 심장 근육 전체에 다 이렇게 전파돼서 일시에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 보게 되면 이제 혈관의 단면을 보여주고, 이게 바로 이제 근육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근육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신경이, 이 자율신경이죠. 이런 자율신경이 붙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 근육을 역시 또 움직여서 이 혈관의 내경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 연동 활동을 하거나 이런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다른 근육이 아니라 바로 운동을 수행하는 뼈대 근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제가 최대한 자세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섬유라고 하죠. 근육의 세포를 근섬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늘고 기다랗기 때문에 섬유처럼, 가늘실처럼 그렇게 생겼다 해서 근섬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신경도 역시 뉴런은 길고 가늘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신경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섬유, 근세포를 근섬유, 신경세포를 신경섬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늘고 긴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게 하나의 근섬유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근섬유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근섬유 다발을 만들죠. 이렇게 근섬유 다발이 또 그 결체 조직에 의해서 묶여져 있어가지고 커다란 이제 전체의 근섬유 다발로 묶여 있고 이것이 또 여러 개 모여서 근육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근섬유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다발을 이루고 이것이 안에 있는 결체 조직, 그 근섬유 속막, 근섬유 내막이라는 거에 의해서 근섬유 다발을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근섬유 다발이 근섬유 다발막이라는 결체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결체 조직에 묶여 있어서 하나의 전체 근육을 이루고 그것을 근외막 또 근막 이런 것들이 이게 싸가지고 전체 이제 근육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근섬유 안에는 구조를 보니까 또 비슷한 구조의 기다란 근원섬유라고 하는 이 근원섬유가 굉장히 많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근육원 섬유가 굉장히 많이 쭉 배열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의 근섬유다, 근세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핵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세포들이 보통 세포 핵이 하나인 세포도 있지만 근육세포의 경우에는 세포핵이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근육원 섬유, 근세포 내에 있는 이 근육원 섬유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가느다란 단백질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어떤 단백질인가 봤더니 미오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굵은 미세섬유라고 합니다. 미오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사이에 두고 가는 액틴이라고 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애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액틴,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인데 이것을 그냥 통칭해서 액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미세섬유라고 하는데 이 굵은 미세섬유와 가는 미세섬유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쫙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근원섬유고 이 근원섬유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의 근섬유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근섬유가 이걸 확대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근섬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근섬유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쫙 신경이 와서 달라붙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신경이 달라붙어서 근섬유 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근섬유 막을 하고 붙어 있는 부위, 요 부위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시냅 간극이라고 하는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내려갔을 때 신경 자극이 내려왔을 때 바로 이 내려가게 되면 신경 전달물질 아세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이쪽 근섬유막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근섬유막이 아주 주름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막을 통해서 쫙 신경 자극이 미세한 전류 형태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섬유 막을 통해서 쫙 전류가 흘러나가다가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근섬유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T세관 또는 가로세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운동신경과 근육이 붙어 있는 연접되어 있는 이 부위를 근신경 연접 부위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과 신경이 붙어 있는 연결된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신경 연접 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구조를 여러분한테 상세히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게 초록색으로 요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멍 안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가로세관이다. 그래서 근세포막을 통한 신경 자극이 이 가로세관을 통해서 자극이 근섬유 내부로 자극이 전달된다. 그래서 이 가로세관은 뭐랄까요 신경 자극을 근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이 가로세관과 인접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처럼 쫙 퍼져 있는 이 부위가 있죠.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형질세망, 보다 이제 정확한 용어는 근세포질세망입니다. 바뀐 용어로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데, 근세포질세망 또는 근소포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육의 수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가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근세포는 이런 근원섬유, 이 근원섬유죠. 근원섬유가 아주 쭉 이렇게 꽉 빼곡이 차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근원섬유를 갖다가 또 자세히 보니까 특수한 단백질로 이루어졌더라. 아주 가느다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굵고 하나는 가는 그런 단백질이 일정한 패턴으로 쫙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오신, 이 미오신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마이오신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는 방식에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신, 지금부터는 마이오신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신과 이 가는세사, 액틴이 일정한 그 패턴을 가지고 쫙 배열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린대 모양의 독특한 근육 자체에 독특한 무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니 바로 요게 근섬유고요. 근섬유가 확대돼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것이 이제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근원섬유가 바로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요 또 하나의 이제 더 자세히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게 하나가 근세포죠. 근섬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제 근섬유 막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 요 있는 가루 모양의 이 통로가 있죠. 바로 이 통로를 갖다가 가로세관 또는 T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세관과 인접해 있는 이 그물 모양의 특수한 구조를 갖다가 말씀드렸듯이 근소포체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근육세포질세망, 근육소포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소포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다량의 뭐를 저장하고 있냐면 칼슘, 근육 수축에 매우 중요한 무기질인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근육세포 내에 굉장히 이런 미토콘드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500개, 2,000개가량, 1,000개에서 2,000개가량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은데, 신체적 훈련에 의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경우에는 3,500, 4,000개 그 이상도 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구조는 바로 이 근육원섬유죠. 근원섬유 또는 근육원섬유인데, 말씀드렸듯이 마이오신과 액틴, 즉 굵은 미세섬유와 가는 미세섬유가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그런 실린더 모양의 무늬를 갖다가 보여주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육세포막에 근신경 연접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 그 자극은 근섬유막을 통해 표면을 통해서 쫙 전달되다가 결국 이 가로세관 안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 가로세관 안에 자극이 쭉 전파되면서 인접해 있는 근소포체, 이 근소포체를 자극하게 되고요.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근육 소포체에서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던 칼슘을 마구 이쪽 안으로 어디로 분비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 근섬유 안으로 바로 이 부위로 칼슘을 갖다가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의 수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좀 더 자세하게 그려낸 그림인데요. 바로 근육원섬유,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요 결체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Z선이라고 하는 결체 조직이 있고, 여기도 이제 Z선이 있죠. 바로 이 Z선과 Z선 사이가 수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 즉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코미어라고 하는데요. 이 근절이 요 근절과 Z선과 Z선 사이를 이렇게 봐서 염색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러한 특수한 무늬가 나타나서 이 무늬에 따라서 뭐 M선이라든가 AT라든가 그 다음에 I밴드, IT라든가 이런 이 명칭이 붙였는데요.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구조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미오신, 굵은 미세 섬유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굵은 미세 섬유죠. 여기서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굵은 미세 섬유라면은 이걸 입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저희 손가락이 5개지만은 6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6개, 육각형으로 된 상태로 이렇게 가는 미세섬유, 손가락 하나하나가 액틴, 즉 가는 미세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Z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6개의 육각형의 그 각각의 액틴이 하나의 굵은 미세섬유, 마이오신을 이런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바로 요 단면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굵은 미세섬이고 단면에서 보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잘라서 보면 6개의 육각형의 액틴이 이걸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차근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점이 찍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미오신을 나타내는 거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6개가 둘러싸고 있죠. 그것이 바로 가는 미세섬유, 즉 액틴이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수축 과정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오신, 굵은 미세섬유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전체 구조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구조가 이렇게 떼어서 하나씩 떼면 미오신 헤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요 미오신 헤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고요. 미오신 헤드를 보니까 미오신 머리죠, 헤드가. 여기에 보면 액틴 결합 부위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오신 헤드가 계속 달려 있어서 이 미오신 헤드가 올라가서 가는 미세섬유의 결합 부위와 결합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자세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TP ACE 또는 ATP 아제의 부위라고 했는데, ATP를 분해하는 효소라는 뜻입니다. 즉 ATP가 라고 하는 물질이 에너지원이 여기 달라붙게 되면은 미오신 헤드 자체가 효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TP가 여기 달라붙었을 때 이 ATP가 ADP와 PI, 즉 2인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생성시키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미오신 헤드가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ATP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근육 수축할 때 바로 이 미오신 헤드가 바로 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다, 이런 점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점차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미오신 헤드가 요 액틴입니다. 이 액틴은 마치 구슬이 가는 미세섬유죠. 가는 미세섬유가 액틴은 구슬이 이렇게 마주 꼬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다란 선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또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요 노란색 요 중간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부위에 액틴의 특정한 부위가 이 미오신 헤드가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오신 헤드가 머리를 들어서 탁 가는 세사와 결합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ATP가 ADP와 2인으로 분리되면서
그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움직임을 일으켜서 이것이 쭉 당기는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숙이는 운동을 함으로써 이 가는 세사가 그 근절의 중앙부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서 쭉 요 헤드가 있어서 이걸 당겨주게 되면 이게 당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당겨가게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겨가면서 이것이 근활주설이라고 하는데 액틴 필라멘트가 근절의 중앙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근절, Z선과 Z선 사이가 짧아지면서 근절이 짧아지게 되고 무수히 많은 근절이 짧아짐으로써 근원섬유와 또 무수히 많은 근원섬유가 짧아짐으로써 근섬유, 근세포의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수축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ATP를 분해하면서 쫙 잡아당기는 운동,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당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이제 ATP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ATP가 다시 달라붙습니다. 미오신 헤드에 달라붙게 되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ATP가 달라붙은 상태에서 ATP가 머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붙는 이러한 그 결합과 이완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ATP가 마요신 머리에 부착함에 따라 교차 결합이 분리된다고 되어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M선 쪽으로, 즉 근절의 중앙 부위로 머리를 당겨서 이걸 당기는 운동을 하면은 다시 이것이 분리된 다음에 그 다음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겨준 다음에서 그 다음에 분리되기 위해서는 ATP가 달라붙어서 다시 분리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ATP를 분해시키면서 미오신 헤드가 코킹 운동이라고 하는데 COCKING 이런 코킹 운동을 통해서 미오신 헤드가 머리를 세워서 결합 부위와 다시 다음 결합 부위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미오신 헤드와 이 결합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시 ATP가 분해되면서 이것을 당기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TP가 달라붙으면서 이완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ATP를 분해하면서 미오신 헤드가 다음 결합 부위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결합된 상태에서 ATP를 분해함으로써 다시 당겨주고, 자,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체 과정을 또 하나 쭉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수축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을 수축을 함으로써 체중을 조절한다라고 했을 때, 지방을 연소시킨다 했을 때 뭐 여기에 배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그 부위에 지방을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이런 근수축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이 이렇게 근섬유막과 결합되어 있는 이 부위, 이 부위를 갖다가 근신경 연접 부위라고 그랬습니다. 요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신경에 가서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고요. 어쨌든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이쪽 부위의 수용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됨으로써 소위 탈분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기가 미세한 전류 형태로 자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근세포막을 통해서 자극이 전파되다가 T세관 안으로 자극이 전달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인접한 부위에 있는 이것이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근소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소포체에는 칼슘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자극이 전달이 되었을 때 이렇게 칼슘을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이 칼슘이 분비되어서 어디에 근세포 내부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어디에 붙게 되느냐? 특수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액틴을 구성하고 있는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칼슘이 붙게 됩니다. 그 부위에 붙게 되면은 이 단백질,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의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결합 부위가 열리게 됩니다. 액틴이 여기 미오신 헤드가 원래는 이 결합 부위가 닫혀 있다가 칼슘이 붙어서 결합 부위가 열리게 되면은 미오신 헤드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TP를 그 뭐랄까요,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ATP를 분해하면서 이 카킹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틴을 근절의 중앙부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즉 활주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리되기 위해서는 다시 ATP가 달라붙어서 이걸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ATP를 쓰면서 다시 머리를 세워서 붙게 되고 카킹 운동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머리를 이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계속 노젓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교대로 노젓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 가는 쇠사를 근절 중앙부로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결합되어 있던 칼슘이 재저장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슘이 다시 재저장이 되면서 근소포체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 결합되었던 그 열려있던 결합 부위가 다시 닫히면서 미오신 헤드와 액틴의 결합 부위에서 미오신이 분리되게 되죠. 미오신 헤드가 분리되게 되면 이렇게 수축되었던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 근육이 이완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0. 몇 초 내에 일어나는 근세포 내에 일어나는 굉장히 짧은 그 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단계의 근세포 내부의 근수축을 일으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수축과 이완의 과정이 이렇고요.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일단 이것을 끌어당길 때 ATP를 쓰게 됐죠. 그 다음에 ATP가 다시 달라붙어서 이완될 때 ATP를 달라붙었다가 이제 이게 이완되고 나서 ATP가 달라붙어서 이완되고 다시 카킹 운동으로 다시 달라붙을 때 ATP를 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ATP를 또 분해하면서 이 머리를 숙이는 운동, 이 운동에 ATP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의 수축 과정에서 결합하고 분리하는 그런 전체 과정에서 ATP가 2개를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이완을 할 때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되어 있다가 다시 근소포체로 통해서 안으로 재저장될 때 ATP를 하나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분자의 ATP를 결합과 이완의 한 사이클에 쓰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너무 좀 자세히 설명드린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근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보니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빨리 수축하는 근육이 있고 더 서서히 수축하는 근육이 있다, 이 얘기죠. 저희 책에는 사실 이 지근섬유를 서근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그 용어 정립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는 서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근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앞으로 책 개정할 때는 지근이라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근섬유와 속근섬유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수축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게 된다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지근섬유를 타입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근섬유를 타입 2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속근섬유 중에서 조금 지근섬유와 좀 닮은 구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것을 구분해서 원래의 속근섬유를 타입 2B, 그 다음에 이 지근섬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간근섬유에서 타입 2BA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SO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이걸 그래서 슬로우 트위치 옥시데이티브 해서 서서히 수축하는 옥시데이티브 하면 산소를 잘 이용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그 근섬유다 해서 SO 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색깔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빨간색을
띄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섬유를 적근 섬유다. 왜 빨간색을 띄는가 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근 섬유를 적근 섬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근 섬유를 보니까 이것은 이제 색깔이 보다 더 하얀색을 띠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 특성을 보니까 FG라는 섬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성을 보니까 fast twitch, 빨리 수축을 하는데 또한 대사적으로는 글리콜리틱한 특성을 가진다. 글리콜리틱이 무슨 뜻이냐면은 해당 과정입니다. 즉 포도당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거는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이 사실 더 높습니다, 지근 섬유는. 그래서 글리콜리틱이라는 용어를 갖다 써서 FG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속근 섬유 중에서도 조금 산소를 쓰는 능력이 더 뛰어난 섬유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패스트, 옥시데이티브, 산소를 쓴다. 그 다음에 해당 능력을 원래 갖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이것을 중간근 섬유다. 이 말은 잘 안 쓰지만은 그레이 머슬 파이버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크게 나누면은 적근 섬유와 백근 섬유, 즉 지근 섬유와 속근 섬유가 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1번이 바로 뭐죠? 백근 섬유죠. 2번이 중간근 섬유, 3번이 적근 섬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섬유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른 특성을 보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적색 근육세포, 적근 섬유와 백색 근육세포, 백근 섬유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축 속도가 느리지만은 이것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에 대한 내성, 산소를 얼마나 많이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피로에 대한 내성, 피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지구력이 결정된다. 근데 보니까 이 적색 근육 속도는, 수축 속도는 느린데 지구력이 강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를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를 잘 이용하려면 뭐랄까요? 이 모세혈관 밀도가 많죠. 상대적으로 모세혈관 밀도가 백색 근육보다 모세혈관 밀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에너지 생성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즉 적색 근육 세포, 지근 섬유에는 많다. 백색 근육에 비교해서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미오글로빈은 이렇게 쓰죠. 미오글로빈. 자, 이 미오글로빈이라는 것은 혈액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물질을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적혈구 내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그 물질을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하고, 단백질, 글로빈이라는 단백질과 이제 철이 주성분인 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인데, 마찬가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오글로빈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빨간 이유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빨갛죠. 미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 근육도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에 이 지근은 빨간색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색 근육계에 비해서 미오글로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적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이 높다, 피로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백근의 경우에는 이게 많습니다. 크레아틴 인산.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의 연료로서의 특징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 쓰는 연료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연료, 수축 속도가 빠르고 단시간에 공급되는 그런 연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도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G 섬유라고 하는 거죠. F, Fast Twitch Glycolytic, 즉 해당 과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유다 이거죠. 그래, 글리코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P 분해 요소, 좀 앞서서 ATP ACE, ATP 아제라고 하는, ATP ASE, ATP 아제라고 하는 ATP 분해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미오신 헤드에 있는 미오신에 있는 헤드가 바로 그러한 그 ATP를 분해하는 효소로서 작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효소가, 분해 효소가 많고 활성도가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 강한 힘으로
수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축을 일으키는 뭐랄까요, 시초는 바로 이 칼슘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칼슘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소포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칼슘도 많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육 세포질 세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근소포체죠. 그 다음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운동신경의 크기도, 적색 근육세포는 가늘지만은, 백색 근육세포는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 백색 근육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은, 백색 근육 운동신경 단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색 근육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운동신경은 뭐랄까요, 석은 지근 운동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신경 전달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그 변화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하나하나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또다시 수축 속도의 차이는 당연히 속근섬유가 빠르죠. 왜 빠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슬로우 미오신이라고 하고, 이건 패스트 미오신. 즉, 미오신의 똑같은 마이오신, 미오신, 마이오신 제가 자꾸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마이오신, 즉, 마이오신의 그 종류가 다르다. 요게 그 마이오신 헤드의 ATP 에이스 활성도가 또 낮고, 그것은 마이오신 활성도가 높다는 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근소포체. 발달이, 속근섬유가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축성 단백질량. 이 마이오신이나, 액틴, 이것을 굵은 미세섬유, 마이오신, 그 다음에 액틴을 가는 미세섬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이제 수축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수축 작용을 하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수축성 단백질인데, 바로 이러한 액틴이나 미오신 양이 속근섬유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으로 수축할 수 있는, 파워 운동에 더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적 차이를 보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마이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망,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원질 양이나 글리코겐 양은 속근섬유에 비해서 적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내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력 운동에 보다 더 적합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속근섬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인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슬로우 모터 유니트, 그 운동 단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신경과, 여기 운동신경이 있죠. 운동신경과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근섬유, 요걸 하나를 합쳐서 이것을 하나의 운동 단위다. 근데 이 운동 단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애당초. 즉, 속근섬유에는 속근 운동 단위가 단위로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속근 운동 단위는 속근에는 속근 운동 단위가 로서 이렇게 묶여진다. 카테고리가. 즉, 신경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경 굵기가 가늘다 이거죠. 이건 신경 굵기가 굵습니다. 근데 한 가지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흥분 역치에 관한 것입니다. 흥분 역치라고 하는 것은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 흥분 역치는 자극의 강도가 어느 수준 이상, 이것이 이제 자극의 강도라고 한다면 뭐 이 정도 수준 또는 이 정도 수준, 이 역치값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이 근육은 수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치 수준을 넘어갔을 때 이제 근육은 수축을 보이게 되는데, 요게 속근섬유의 역치라고 한다면 속근섬유의 역치는 바로 여기다. 속근섬유의 역치는 여기다 이거죠. 그래서 자극이 이 정도 크기의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 속근섬유는 충분히 흥분해서 수축을 하는 거죠. 동원해서. 그러나 속근섬유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흥분 역치의 개념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이 서근 운동 단위에는 자극의 크기가 작더라도 더 낮은 강도의 흥분 자극에 의해서 더 빨리 수축을 하는 것이, 더 먼저 수축을 한다. 그러나 이게 중간근섬유나 더구나 이제 이 속근섬유 이 경우에는 그러한 그 흥분 역치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이 전달되어도 동원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분 자극의 강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동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속근은 하나도 쓰고 있지 않죠. 가볍게 걷거나 뛰거나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더라도 속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서근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운동 강도를 점점 높여나감에 따라 중간근이나 또 이 타입 2B 섬유도 그걸 동원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 운동을 갖다가 하게 된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항상 먼저 동원되는 운동 단위는 서근 운동 단위고 먼저 동원되는 근육은 서근 섬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척추를 잡아주는 바로 이 근육이 있죠. 바로 이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근육의 경우에 어떤 근육으로 근섬유로 주로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몸 자세를 유지하고 서거나 앉아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근육이 쉽게 필요해지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우리는 그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척추를 계속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척추 기립근은 바로 서근으로, 즉 적근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대흉근이나 또 광대근, 승모근 뭐 이런 근육들이 있죠. 이런 근육도 그 역할에 따라 속근이 더 많은 부위가 있고 서근이 더 많은 부위도 있습니다. 또 개인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의 대퇴사두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비율로 그 속근을 더 많이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근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그림에서처럼 흥분 역치와 근육이 동원되는 패턴이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죠. 지근이 사실은 흥분 역치가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저강도의 운동에서는 이것처럼 요거는 바로 지근을 나타내는 거죠. SO 섬유. 지근만이 동원됩니다. 이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하게 되면 역시 지근이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중간근이 동원되는 것이죠. 흔히들 착각하는데 아주 강도 높은 운동으로 하면은 속근만 참여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고요. 높은 강도로 운동하면 할수록 지근도 당연히 참가를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근, 그 다음에 속근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근은 전부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근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속근도 참여하게 되고 일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최대까지 운동을 하면 이 모든 근육이 다 참여해서 그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운동의 경우에는 다 지근만이 먼저 동원돼서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고 속근이 참여하는 거는 경우에는 고강도의 운동, 방금 이것처럼 강도가 높은 이 영역에서 속근의 참여율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는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은 강도라도 장시간 운동을 해서 이 지근이 피로해졌어요. 완전히 피로해졌을 때 그때 이제 속근이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속근에서 형성이 되고 서근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답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X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답이 맞습니다. 답은 속근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에너지 대사를 설명할 때 산소가 결핍된 조건에서는 이 젖산이
뭐랄까요,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또 산소가 이제 충분히 공급된 조건에서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결핍된 조건에서는 근세포질 내에서 젖산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의 가용성에 물론 좌우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은 속근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상대적으로 거의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서근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대부분 있고, 모세혈관의 분포도 여기 많고, 미오그로빈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근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을 항상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 딱 규정해서 산소의 가용성만으로 젖산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에 와서 설명드리면 젖산은 모두 속근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훈련을, 했을 때 이 근섬유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먼저 그 전에, 여러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의 대퇴사두근에 있는, 근육의, 섬유 분포를 보니까, 요게 바로 이제 속근섬유의 면적 비율이고, 이게 서근섬유의 면적 비율이라고 하면, 종목별로 특징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속근섬유의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더라 이거죠. 100m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반대로 장거리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분포를 보이더라. 즉 서근섬유의 운동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근섬유 분포가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훈련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성 훈련을 하거나 저항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의 그 산소 이용 능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속근섬유가 뭘로 전환되는 것은 쉽게 확인되냐면 중간근섬유, 즉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근섬유로 변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간근섬유가 서근섬유로 계속 이런 지구성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 서근섬유로 변화하느냐 봤더니, 여기 물음표로 했지만은 결국 연구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머슬 타입의 컨버전, 머슬이 종류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더 훨씬 유세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항 훈련을 하거나 순발력 훈련을 해서 근육을 키운단 말이죠. 이랬을 때 물론 당연히 전체 근육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커지는데 지근의 크기도 커지지만 특히 뭐의 면적이 더 많이 증가하는가 봤더니 속근의 면적이 더 커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근섬유 타입을 분포를 갖다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컨버전이냐, 즉 근섬유의 유형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근섬유의 면적이 변화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섬유 유형이 이렇게 속근섬유가 중간근섬유로 그런 특성을 가진 섬유로 변화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완전히 서근섬유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형이. 그렇다고 순발력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열심히 하면 서근섬유가 속근섬유로 변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머슬 타입의 어떤 변화 자체는 속근섬유가 중간근섬유로 변하는 정도까지는 일어나지만 완전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훈련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근육의 면적 비율이 그 전체 근육 중에 면적의 비율이 변화할 수는 있는 것이고, 바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훈련의 효과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머슬 타입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에 태어날 때 유전적인 요인이 1차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산소 능력을 가진 중간근섬유로 속근섬유가 훈련의 효과 때문에 변화를 하지만은 서근섬유는 이러한 속근섬유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100m 달리기 선수는 태어나지만 마라톤 선수는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실 마라톤 선수도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훈련에 의한 근섬유의 변화 양상을 그림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이나 지구성 운동, 어쨌든 복합적인 그런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근육의 전체적인 단면적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 백근이죠. 이 백근의 면적이 더 커진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근들이 훈련 전보다 더 크죠. 즉 속근의 면적 비율이 결국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변화는 세 근육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간근 같은 경우를 보면 속근도 그렇고 중간근의 경우 특히 더 많은 미오그로빈,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돼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지구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접근 자체도 보면 접근 자체도 저거랑 비교했을 때 면적이 커졌죠. 속근처럼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힘의 생성에 도움이 된다. 또 한편 접근의 경우에는 훨씬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적성 현상이 더 많은 미오그로빈이 생기고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생겨서 역시 지구력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